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 대장염에 이어서 대장암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 대장암을 끝으로 대장암에 대해서는 좀 할 얘기가 많아서 한 영상을 2개 정도로 나누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1편, 2편으로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이 도움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장은요, 굉장히 소화를 마지막으로 책임지는, 소장에서 영양소 흡수가 끝나면 대장에서 수분과 전해질 흡수를 주로 해가지고, 고체 형태의 배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배변의 마지막 단계, 변을 생산하고 저장했다가 배출하는 단계에 주로 그런 일을 한다는 거. 그래서 길이가 길고, 이런 부위에서 염증이 생기면 복통, 즉, 장염이라고 얘기하는 복통과 설사를 위주로 하는 장염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중요한 대장에서 마지막 우리 음식이 먹고 그리고 소화된 다음에 배출을 시키는 이 대장에서 암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주로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여러분들 주위에서 대장암에 걸렸다는 대장암 또는 직장암. 대장은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크게 두 부위로 되어 있죠. 결장과 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장을 영어로 colon이라고 그러고 직장을 rectum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colorectal cancer라고 하는데 어쨌든 결장암이면 대장 중에서도 결장에 암이 생기면 colon cancer, 그리고 직장에 암이 생기면 rectal cancer라고 그럽니다. 자, 이걸 묶어서 colorectal cancer, 대장암이라고 크게 umbrella term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대장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저는 이미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정도로 흔하거든요. 여러분 주위에서 한두 명씩은 꼭 친척 주위라든가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분 정도는 누가 대장암, 직장암에 걸리셔서 지금 치료받고 있다더라,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자는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대장암이나 이런 암들은 췌장암이나 다른 위암에 비해서 치사율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이유까지도, 왜 그렇게 치사율이 높진 않은지 그런 이유까지도 한번 이렇게 알려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대장에서 생긴 암을 통틀어서 대장암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장암, 직장암을 통틀어서 대장암이라고 표현하셔도 무방합니다. 비슷한 부류기는 하지만 굳이 colon 그리고 rectum을 구분해 놓은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언급드렸다시피 대장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길이가 1.5m 정도 좀 편차는 있습니다만 개인마다 길이가 길고, 그리고 분명히 하는 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결장은 변을 생성시키고 보관하는 일을 주로 한다면 이제 직장은 그것을 이제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걸 배변시키는 이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지만 역할이 다르고 해부학적으로 아주 약간이지만 다른 위치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놨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병리적으로 진단을 하는 건데요. 모든 암은 병리 진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장염을 제가 임상진단이라고 했는데, 임상진단은 클리니컬한 그런 요소들, 그러니까 그런 임상적 사인이나 증상들, 심텀을 통해서 흔히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경우들을 얘기합니다. 자, 크게 진단이, 나머지 이제 피검사나 나머지 검사들은 보조적인 거고, 임상적으로 의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은 이런 거야 라고 흔하게 쉽게 내릴 수 있는 것들을 임상진단이라고 한다면, 모든 암은 그렇게 쉽게 내려질 수가 없겠죠. 왜? 암은 기관 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naked eye로 볼 수 없는 그런 기관들에 생긴 특수한 변화란 말이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악성이 있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기관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보고 그것을 또 조직을 떼내서 그 세포가 진짜 암세포인지 아닌지를 알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병리진단 또는 조직학 진단, 또는 최종 진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병리과 의사로서 그런 최종 진단을, 지난 진단에 대한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데요. 모든 암들은 이런 병리 진단에 해당합니다. 조직을 떼내서 특수화학 염료를 이렇게 저희는 HNE라고 하는데, 그런 기본 염색부터 시작해서 면역 항체 스테인을 통해 가지고 그 특수한 그 암세포에 적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스테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염료 도포를 한 다음에 그게 면역 항체 반응을 일으킨다면 저희가 이제 현미경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특수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병리 진단, 즉 조직 진단, 그리고 최종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암들은 여기 속합니다. 자, 병리적 진단으로 봤을 때 대장암에는 종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선암입니다. 다른 기관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선암이라고 한다면 영어로
adenocarcinoma라고 하는 건데요. 이 선을 뜻하는 말이 바로 갑상선 같은 거예요. 뭘 분비한다. 이렇게 해서 그런 의미인데 현미경으로 보면 이런 세포들 자체가, 암세포 자체가 굉장히 동글동글하게 튜브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뭐 분비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점액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이 분비되는 그런 것들을 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동그란 이런 선들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세포들의 조직, 집합체를 선암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악성이죠. 악성에는 carcinoma라고 하는 건데요. carcinoma라고 하는 말이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암이 되는 거죠. 만약에 양성이라면 선종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adenoma라고 부릅니다. adenoma, oma로 끝나면 양성 종양을 뜻하는 거고요. benign,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목숨에 해를 끼치는 건 아닙니다. 놔둬도 되고 제거해도 되는 그런 거죠. 그 반대로 adenocarcinoma 하면 악성 종양, 그러니까 선암이 되는 겁니다. 자, 저희는 지금 대장암을 얘기할 때 악성 종양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adenocarcinoma라고 하는 이 선암이 대장암의 거의 주류를 이룹니다. 물론 림포마라고 해서 림프종이라든지, 왜냐하면 여기 많은 림프구들이 살거든요. 림프를 담당하는, 그 면역 체계를 담당하는 B셀, T셀 하는 면역 세포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림프종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neuroendocrine tumor라고 해서 내분비 계통의 그런 신경 내분비 종양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마이너한 거고요. 주로는 선암, adenocarcinoma가 바로 대장암의 주류를 이룬다. 여기까지를 이제 기본으로 잡고 가겠습니다. 근데 선암은 어떻게 생기나, 이 문제를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굉장히 쉬운 것에서 출발합니다. 80에서 85% 정도, 그러니까 많으면 85에서 90% 정도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대부분의 선암은 85에서 90% 정도의 이 선암은 용종이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용종. 한국에서 대장 내시경을 하면 용종이 있다더라, 용종을 떼냈다, 어쨌다. 미국에서도 폴립을 발견했다더라, 폴립을 떼냈다, 말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용종을 영어로 폴립이라고 합니다. P-O-L-Y-P, 폴립이라고 하는데, 뮤코사라고 하는 이 장들은 다 선암이라고 했는데, 이런 뮤코사라고 하는 이 점막 조직이 있습니다. 점막 조직. 이 기관을 밑에 이 막을 싸고 있는 가장 외부에 노출된 곳이죠. 이곳이 바로 이상작용을 일으켜서 융기한 것, 바로 튀어나온 것. 이상하게 폴립이라고 하면 이 용종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평평해야 되는 그 뮤코사가, 이 점액층이 이상하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풍선 모양으로 꽈리를 튼다든지, 모양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콩나물처럼 이렇게 목도 생기고 머리도 있는 것처럼 바뀔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평평한데 목은 없는데, 목 부분은 없는데 그냥 평평하게 좀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상적인 변화를 저희가 폴립, 용종이라고 그럽니다. 대장 내시경을 하면 이걸 다 육안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내시경을 통해서. 그래서 소화기 내과 의사가 이 용종을 보면 즉시 떼냅니다. 떼내서 우선 떼내기 전에 주위를 관찰하겠죠. 어떤 inflammation, 염증은 없는지, 출혈은 없는지, 그리고 이 센치는 몇 센치 되는지 크기도 재고요. 그리고 이걸 툭툭툭 건드려 와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physically 그런 걸 체크한 다음에, 그리고 안전하게 그 hot snare라든지 cold snare라든지 뭐 그런 요법을 통해서 탁 깔끔하게 떼어냅니다. 떼어내서 이제 저희 병리과에 보내게 되죠. 그럼 병리 진단이 필요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드린 그냥 기본 그림인데, 자, 용종에서 시작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암은 용종에서 시작합니다. 이 용종 폴립에서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 폴립이 100% 전부 다 이제 암이 되느냐? 아닙니다. 암이 되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병리과 진단에 앞서서 이 용종을 떼어내면 저희가 비종양성인지 종양성인지 그것을 진단해 줍니다. 크게 세 가지씩이 있어요. 종양이 되지 않는 부류의 폴립, 그러니까 즉 용종에는 뭐 염증성 폴립도 있고요, 소화성 폴립도 있고, 그리고 증식성 폴립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증식성 폴립은 hyperplastic polyp, 소화성 폴립은 juvenile polyp, 그리고 염증성 폴립은 inflammatory polyp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것들은 현미경으로 다 진단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보고 병리과 의사가 이 특성을 관찰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진단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암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폴립을 육안으로 내시경으로 보든 어쨌든 이거는 암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여기까지는 알 수 없고 이걸 세포적까지 진단으로 들어가야지 쪼개서 봐야지만 이게 암세포인지 암세포가 되지 않을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잠재성은 암이 되지 않을 잠재성이 더 크다. 아니 없다라고 해서 비종양성 폴립이라 부릅니다. 자, 그 반면에 그럼 이제 진짜 이 폴립들 중에 암이 될 소지가 있는 것들, 우리는 그걸 잠재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전부가 다 이것 중에서도 다 암이 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병리과에서 느끼는 이걸 잠재성이라고 부릅니다. Potentially advanced colon cancer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잠재적으로 이게 암이 될 거라고 표현하는 것들에 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한국말로 하면 좀 어렵긴 한데요. 관샘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관육모샘종이라고 하는 게 있고 육모샘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영어랑 훨씬 쉬운데. 자, 저희는 그 줄여서 관샘종이라고 하는 걸 TA라고 불러요. Tubular adenoma. 아데노마라고 하는 게 선종이라고 했죠. 아데노마라는 말을 끝에 다 붙입니다. 양성종양이란 뜻이에요. 아직 악성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튜뷴, 그러니까 선종의, 그러니까 선암이 될 수 있는 선,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모양의 세포 모양을 이루고 있다. 이런 구조 조직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관샘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관샘종, tubular adenoma라고 그러고 여기 이 관샘종이 좀 진화가 되면 이게 굉장히 길어집니다. 아주 큰 관처럼. 그러면 관육모샘종이라고 tubular villus adenoma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이걸 줄여서 TVA라고 부르거든요. 앞에 거는 TA라고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에서 더 진화가 되면 그냥 villus adenoma, 그러니까 육모샘종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럼 이것은 가장 암에 가까워진 형태예요. 지금 말한 대로 TA, TVA 그리고 그 VA 이 순서대로 점점 뒤로 갈수록 VA가 될수록 이가 adenocarcinoma, 선암이 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TA라고 하는 tubular adenoma가 제일 흔하고요. 대부분 여러분이 떼내시면 폴립들은 10개 중에 한 5개 정도는 선종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TA가 제일 많아요. 제 경험적으로는 tubular adenoma가 제일 많은데 굉장히 세포들이 아주 마일드하게 변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암에 대한 소지가 이제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데 거의 다 용종을 떼내면 거의 다 이 정도 단계예요. 이거보다 더 베나인한 단계가 아까 말했던 대로 비양성적인, 비종양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떼내시는 이런 용종들이 practically 하게 말씀드리면, practice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이런 선종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고 5년, 10년이 되면 암이 될 소지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당연히 사이즈가 클수록 이 폴립의 사이즈가 클수록 암이 될 확률이 좀 더 높고 그리고 아까 제가 목에 대해서 언급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폴립이 목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그 저희를 세소 타입이냐 아니면 그 pedunculate 타입이냐 이렇게 보는데 pedunculate 타입이라는 것이 한국말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목이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베나인한 겁니다. 근데 목이 없이 지면에 바짝 붙어가지고 생기는 폴립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sessile, SESSILE 타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타입들이 목이 없는 타입이 더 악성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저희 소화기내과 의사들이 이렇게 내시경을 할 때 이렇게 주요하게 관찰해서 리포트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과 맞춰서 이제 병기 진단이 따라 들어와서 최종 진단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용종에서 시작하는 게 제가 아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암이 되는 게 우리는 지금 포커스하게 선암에 맞춰서 한번 얘기해 보죠. 이 선암이 되는 것들이 전체는 그렇지 않고 한 85에서 90%가 제가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10에서 15%는 어떠냐?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언급 안 하냐? 지금부터 그 얘기를 드릴게요. 85% 정도가 폴립의 단계를 거쳐서 순차적으로 암으로 진행되는 거라면 나머지 10에서 15% 정도는 이 단계를 거치지 않아요. 바로 이 점막층, 미코사층에서 바로 암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폴립의 단계를 아예 거치지 않고요. 이런 것들은 바로 유전적 소양 때문입니다. 유전이라고 하면 저희 어머니가 암이든 아니든 뭐 그게 중요하다. 뭐 그런 유전적인 게 아니고 저희 유전자 안에서
변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germline mutation이든지 point mutation이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이런 유전자에 관한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폴립 없이도, 그러니까 평소에 대장 내시경을 5년이든 10년이든 주기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분명히 폴립이 발견되지 않았어. 근데 어느 날 대장암을 진단받았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10명 중에 1명에 해당하는 10에서 15%에 해당하는 바로 germline mutation, 유전자 변이 때문에 바로 대장암으로 바로 진행이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 내가 폴립의 경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겼다면요. 보통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만 50세, 그냥 미국 나이든 한국 나이든 많을 때고 편하게 설명하자면 50세가 되면 10년에 한 번 꼴로 하시면 됩니다. 단 전제는 가족력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내 부모나 내 형제가 이런 대장암의 소견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그리고 가족성 용종증이라고 있거든요. FAP라고 하는데 Familial Adenomatosis Polyposis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많은 수의 용종이 막 생기는 거예요. 가족성을 띠고 아버지부터 대를 걸러서. 이런 경우는 거의 100% 암으로 진행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이런 게 다 유전자의 힘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제외하고는 대부분 50세부터 10년에 한 번씩 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더 공격적으로 원하시면 5년에 한 번 하기를 권하기도 합니다. 이게 권고사항이에요. 근데 여의치 않으면 5년에서 10년 사이 또는 10년에 한 번까지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린 경우는 만약에 내가 가족력이 있다. 가족력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부모가 대장암이었다. 대장암이었다고 하면 자식은요, 아까는 50세부터 10년에 한 번씩 하라고 했잖아요. 그냥 10년 앞당겨서 그냥 40세부터 10년에 한 번씩 하든지, 또 5년에 한 번씩 하든지, 아니면 그 부모가 대장암에 걸린 그 해, 만약에 내 부모가 45세 대장암에 걸렸다. 그러면 거기서 마이너스 10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럼 35세가 되죠. 그럼 35세부터 5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50살에서 10년 뺀 40세든지 아니면 내 부모가 걸린 해로부터 마이너스 10에서 35세든지 무엇이든지 which comes first. 먼저 도래하는 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내 아버지가 45세 대장암이 걸리셨다면 마이너스 10 하면 35세잖아요. 그리고 일반 스탠더드 권고사항에는 50세에서 마이너스 10 하면 40세잖아요. 35세와 40세 뭐가 빠르죠? 35세가 더 빠른 거죠. 그럼 35세에 맞춰서 매해 5년에 한 번씩 하든지 늦어도 10년 안에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이렇게 관찰 프로토콜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용종의 추이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만큼 가족력이 중요해요. 자, 부모가 만약에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대장암에 있으면 자녀가 대장암에 걸릴 확률은 한 3, 4배 정도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편하게 5배가 총 안 돼요. 그래도 높죠. 일반인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만약에 두 번째 분류는 내 형제가 대장암에 걸렸어. 만약에 젊은 나이에 한 40대인데 내 40대 형 중에서 대장암에 걸렸네. 그러면 이 형제의 문제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부모가 걸리는 건 차원이 달라요. 거기서 곱하기 2를 해야 돼.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7, 8배가 되는 겁니다. 내 형제가 대장암에 걸렸으면 나 또한 걸릴 확률이 보통 사람에 비해서 대장암 가족력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7, 8배로 급격하게 확 점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굉장히 즉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소화기 내과를 내원하셔가지고 대장 내시경을 한번 예약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 즉시 추적 관찰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Highly recommended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알려드렸다시피 가족성으로 용종증이 생기는 그런 유전자가 있어요. FAP가 생기는 건데 이 유전자들도 이제 밝혀졌거든요. 그런 가족성이 있는 사람들은 암이 되는 게 아니라 용종들이 엄청 많아요. 대장에 용종들이 엄청 많이 생긴 거죠. 폴립들이. 근데 대를 걸러서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죄송하지만 거의 100% 암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 모든 용종을 최대한 관리하고 떼내고 제거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리를 받으셔야 돼요. 암으로 진행되기 전에. 다행스러운 거 하나는요. 이따 말씀드릴 거긴 한데 왜 대장암이 치사율이 낮으냐. 그러니까 미리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만큼 대장 내시경을 미리미리 자주 하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덕분에 아이러니하게도 용종 덕분에 그걸 떼내면 대장암의 위험이 줄어드는 겁니다. 용종은요.
종종이 암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그 선종이라고 하는 tubular adenoma가 암이 되기 위해서는요, 최소 5년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주 천천히 베나인하게 암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제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5년이든 10년이든 이렇게 숫자를 5에서 10으로 계속 되는 겁니다.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용종은 대장암은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는 암이다. 그래서 애초에 그 싹이라는 것 자체를 췌장암이나 위암이나 이런 건 다 이상신호가 발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진단됐을 때는 굉장히 어드밴스 된 상태로 3기나 4기에서 진단이 돼서 치료가 어렵고 굉장히 mortality, 그러니까 치명률이 굉장히 높은데, 대장암은 그에 반해서 애초에 용종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이게 양성일 때 발견할 수 있으니까 이걸 떼내면 애초에 위험이 아예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 덕분에 대장암에 대한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리고 관리만 잘한다면 대장암은 치료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려면, 유전적 소양을 계속 제가 좀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궁 내막증을 앓고 계시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자, 자궁 내막증 하면, 자궁 내막의 그런 엔도메트리오시스라고 하는 건데, 그런 그 자궁 내막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그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가족력이 생기는 거죠. 자녀분들에게 또는 그 본인에게조차도 대장암이 생길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만 유전적 소양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에 반해서 환경적 요인도 있어요. 대장암은 이런 유전적 요인 하나, 그리고 후천적으로 환경적 요인으로 짬뽕이 돼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적 요인은 그렇게 하고 정리를 하면 됐고, 환경적 요인은 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췌장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말씀드린 위도 마찬가지고 다 먹는 거와 관련이 있어요. 전부 다 똑같아요. 서구형 식사. 서구형 식사가 육류형 식사잖아요. 붉은 살코기가 많은 스테이크라든지 햄버거라든지. 사실은 이런 그 서구형 식사 자체가 고칼로리의 고지방식이죠. 네,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이 붉은 살코기 자체가 솔직히 문제라기보다는 서구형 식사라는 말은 저는 마음에 들진 않는데, 제가 만약에 바꾼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동물성 지방 자체가 문제거든요. 서구형 식사, 그러니까 즉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스테이크라든지 햄버거라든지 피자라든지 이런 것들에게는 동물성 지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식물성 지방, 이런 그 콩기름이라든지 아니면 오일, 그런 거 있죠.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이런 식물성 지방이 아니라 동물성 지방들이 많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막 사람을 죽게 이르죠. 근데 이 소화기계 자체도 이런 문제를 암을 일으킨다니 놀라울 따름이죠. 그만큼 동물성 지방은 몸에 좋지 않고 해악한 걸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과하면 그게 나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왜 육류에 의한 이 동물성 지방이 나쁘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차적으로 여러분이 동물성 지방을 드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를 먹었어. 햄버거를 매일마다 한 번씩 먹어서 한 달 동안 먹었다고 칩시다. 동물성 지방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모든 음식이나 약들이나 이런 음료나 들어오면 첫 번째 우리 몸은 간, 인체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인체의 팩토리예요. 화학 공장. 이 간이라는 곳에서 첫 번째 메타볼리즘, 이 대사작용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대사가 일어나요. 그 두 번째는 각 기관으로 가서 2차 소화가, 2차 대사가 일어나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간입니다. 간에서 다행스럽게도 동물성 지방식이를 먹었다고 치고 가정해 본다면, 지방을 먹었으니까 이제 담즙산과 췌장액이 이제 분비가 될 거예요. 지방을 소화해야 되니까, 단백질하고. 근데 주로 담즙산에 맞춰서 좀 이번에서 설명해 보면, 간에서 이 지방질을 운반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 HDL이든 LDL이든 뭐 이런 것들을 운반체로 써버려요. 인지질, 단백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이 늘어나게 돼요. 지질이 들어오면 지질을 수용할 수용체가 필요하고, 그것을 대사할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콜레스테롤이라는 거거든요. 콜레스테롤이 꼭 나쁜 게 아닙니다. 간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생성을 해요. 그리고 또 뭘 생산하느냐? 바로 간에서 담즙액을 생산합니다. 쓸개즙이라고 들어오죠. 이거를 간에서 생성해서 쓸개 담낭에다 보관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방을 먹었다면 이 쓸개즙에서 쭉 짜져가지고 소장으로 분비시켜 이제 소화를 하는 원리인데, 간에서 이 쓸개즙을 많이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1차적으로 괜찮아. 근데 이거를 딱 지질이 높은 걸 많이 먹었다 치면 이것들이 많이 생산되겠죠. 콜레스테롤하고 담즙산이 생산돼서 많이 생산되면 1차적으로 이 대사산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으로 가서, 대장으로 가서 이제 변을 만들 때, 이제 영양소가 흡수되고 변을 만들 때 2차적으로 이제
이 장에는 많은 수많은 세균들이 살잖아요. 유산균부터 시작해서 장내 세균들이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활동을 시작합니다. 분해하고 독소를 만들어내고 할 텐데 2차 대사산물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2차 대사산물들이 콜레스테롤이나 담즙산에 의한 2차 대사산물, 그리고 그에서 또 파생된 독성을 내는 독성 대사산물들, 유리지방산 같은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막 마구마구 쏟아져서 몸 안에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동물성 지방을 먹으면 먹을수록 내 몸 안은 대장이 건강하지 않다면 굉장히 독소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작용들 때문에 콜레스테롤, 담즙산 많이 만들어내, 대장에서는 박테리아가 순식간에 확동을 해서 어마어마한 대사산물, 그 나쁜 거예요. 대사산물은 빨리 분비가 되지 않으면 몸이 회악한, 그리고 독성산물까지 같이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것들을 전부 다 대변으로 빠져나가게 해야 되는 게 대장인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대장이 약하신 분들, 대장이 약하다는 말은 평소에 장염에 잘 걸리거나 설사를 잘하거나 대장이 강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특히 유약하죠. 예. 그리고 그런 분들이 동물성 식사를 이렇게 많이 해서 동물성 지질을 많이 드신다면 이런 작용들이 더 수월하게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독성 산물들이 대장 이 점막, 그러니까 미코사라는 점막에 손상을 일으켜요. 이렇게 염증을 만성적으로 일으켜가지고 암물질에 대한, 발암물질에 대한 그런 민감도를 엄청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염증 활동 자체가 암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서양식 식사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많은 이런 지방이 많이 들어간 고지방식 이런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 소화기 계통의 암에는 쥐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질문을 하면서 제가 최근에 저 유튜브로 받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파트에서 할까 생각 중입니다. 카더라 하던 건데요. 자, 오늘 이 카더라 질문 하나만 대답하면서 이 영상을 일부를 끝내도록 할게요. 식품 보존제로 고기나 뭐였냐면 그 가공육류를 보면요, 그 보존제나 뭐 발색제로 쓰이는 것 중에 다 아질산 나트륨이라고 있습니다. 흔히 아질산염이라고 하는데 이게 언론에서 발암물질로 이렇게 나왔대요. 이제 그 질문을 저한테 주신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대장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여기서도 한 번 더 할까 합니다. 사실은 발암물질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맞겠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르게닉 케미스트리나 유기화학이나 아니면 생화학을 바이오케미스트리 배울 때 다 거의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대를 나온 사람이라면 기억을 한다면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긴 할 텐데요. 사실은 이런 식품 보존제나 발색제로 쓰이는 것들이 발암물질로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양 자체가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 자체로만으로 암을 일으킨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을 장시간에 엄청나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제가 앞서 말한 그 원인들, 수많은 원인들이 따로 있잖아요. 유전적 소양부터 장이 약한 사람들이 이런 동물성 그 지방이 많이 드는 음식을 많이 먹는 이런 거에 비해서는 미비하다 이거죠. 그것보다 이 아질산 나트륨이나 아질산염이 오히려 식물을 키울 때 미국에서 이렇게 비료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식물을 더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뿌린단 말이죠. 오히려 이렇게 해서 쌓이게 되는 아질산 나트륨이 채소나 이런 거에 쌓이는 양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성 가공육에 들어있는 그것만 가지고 이게 내가 암을 일으킨다? 그렇게 따지면 미국에서 나는 채소나 과일 다 드시면 안 돼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것도 암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논리에 맞지가 않고 실제로 그렇게 따지면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땅의 힘이라 그러죠. 저희 동양에서는 그런 걸 믿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모작을 하거나 삼모작을 하거나 아니 1년에 한 번 하거나 땅에는 고유하게 정해진 그 전해진 무기질 이런 것들이 땅에 다 묻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 다 묻어주셨는데 이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재생이 되기는커녕 조금씩 이제 지력을 다한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땅의 힘이 쇠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그 과일에서 나는 채소나 이 과일들의 당도가 떨어진다거나 점점 그렇게 되죠. 그리고 수확량이 준다거나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데 미국이나 이렇게 대량으로 농사 짓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상쇄시키고자 생산량을 유지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자 이런 것들을 비료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상쇄하는 지력을 어느 정도 좀 보충하고자.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그 암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정답이 아니라는 거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그냥 서구형 식사 자체가 그 속에 들어있는 동물성 지방, 그 고농축된 동물성 지방을 많이 오래 지속적으로 먹은 그게 대장암을 유발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전적 성향이 대장암은 굉장히 크다.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대장 내시경과 더불어서 못다한 이제 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바로 이어서 2탄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